산 위에 포위당한 태무친이 상곤을 향해 외쳤다. 상곤아우,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세. 그러자 상곤은 친위병의 엄호를 받으며 산 밑으로 달려왔다. 화살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십수명의 군사가 철방패를 들고 그의 주위를 에워쌌다. 상곤이 소리쳤다. 태무친, 어서 투항해라. 내가 왕한 의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격하는 것인가? 몽고인은 자손대대로 부족을 나누어 그 일족이 가축을 공유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조상의 유법을 어기고 부족을 합치려 하느냐? 아버지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태무친이 답했다. 몽고인은 금국의 억압을 받고 있네. 금국은 우리에게 매년 수만 마리의 가축을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나? 우린 금국의 핍박으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왜 계속 몽고인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 태무친의 말에 상곤의 부하들도 내심 수긍하는 눈치였다. 태무친이 말을 이었다. 몽고인은 저마다 뛰어나고 용감한 전사들이네. 그런데 왜 금국의 금은보화를 뺏기는커녕 매년 가축을 희생해 그들에게 모피를 바쳐야 하는가? 몽고인 가운데는 근면하게 가축을 기르는 자들도 있고 게으르게 밥만 축내는 자들도 있네. 그런데 어째서 근면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희생해야 하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축이 많아져야 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진리일세. 당시 몽고는 시족사회로 한 부족끼리 가축을 공유했는데 근년에는 가축과 재물이 점차 늘고 중원의 한인에게 철제 농기구 사용법을 배워 다수의 유목민이 사유재산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병사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획득한 포로와 재물을 싸움도 안 하는 노약자와 공유하길 원치 않았다. 그래서 모든 병사는 태무친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산 위에서 태무친과 상곤의 대화를 들으며 형세를 살피던 곽정 눈에 철갑 위에 은회색 가죽조끼를 입은 한 소년 장군이 큰 칼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질주해오는 모습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바로 상곤의 아들 도사였다. 어린 시절 곽정과 탈해를 괴롭히고 표범을 풀어 탈해를 잡아먹게 하려던 악랄한 놈이었다. 곽정은 도사를 보자 적토마를 탄 두 다리에 힘을 주어 산 아래로 질주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적토마는 쏜살같이 달려 이미 도사의 곁에 당도했다. 깜짝 놀란 도사가 큰 칼을 휘둘렀지만 곽정은 몸을 말 한 장에 바짝 엎드려 칼을 피했다. 그러고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도사의 왼쪽 팔목의 맹문을 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적토마 위에 태웠다. 그 순간 갑자기 곽정의 등 뒤에서 바람소리가 일었다. 그것은 두 자루의 긴 창이었는데 곽정이 왼손으로 내리치니 공중에서 쩍하고 부러지고 말았다. 곽정이 오른쪽 무릎으로 적토마의 목을 가볍게 치자 적토마는 주인의 뜻을 알아차렸다는 듯 몸을 돌려 산 위로 달렸다. 올라갈 때의 속도 역시 질풍처럼 빨랐다. 상곤의 부하 장수들이 활을 쏘라고 소리쳤으나 곽정이 도사의 멱살을 잡고 몸을 돌려 방패로 삼는 바람에 상곤의 부하들이 활을 쏘지 못했다. 태무친은 곽정이 도사를 인질로 잡아온 것을 보자 크게 기뻐했다. 태무친이 칼을 뽑아 도사의 가슴을 겨눈 뒤 상곤에게 소리쳤다. 부하들을 백장 밖으로 물러라. 상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을 적군에게 빼앗기자 애가 타고 화도 났지만 태무친의 말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곤은 부하들에게 명을 내려 산 밑 사방을 7, 8겹으로 에워싸게 했다. 이렇게 하면 제 아무리 빠른 태무친이라도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후 상곤은 연달아 3명의 사자를 보내 도사를 풀어주고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태무친은 매번 사자의 2 귀를 잘라 내려보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산기슭으로 걸어와 소리쳤다. 나는 찰목합이요. 태무친 의형에게 드릴 말이 있어 왔소. 그러자 태무친이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천천히 산 위로 오르던 찰목합은 늠름하게 서 있는 태무친을 보자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해 그를 껴안으려 했다. 그러나 태무친은 칼을 뽑으며 소리쳤다. 네가 정말 날 의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찰목합이 한숨을 내쉬며 땅바닥에 꿇어앉았다. 의형은 이미 한 부족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몽고 부족을 통일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 말에 태무친이 되물었다. 통이라는 게 왜 나쁜가? 찰목합이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우리 몽고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았는데 의형은 무엇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안달하십니까? 그러자 태무친이 다시 물었다. 자네는 우리 선조인 아라나라 부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의 5 아들이 하도 다투어서 어느 날 화살 하나씩을 주어 부러뜨려 보라고 했더니 그들은 아주 쉽게 부러뜨렸네. 그러자 이번엔 5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부러뜨리라고 했더니 5 아들 중 그 누구도 부러뜨리지 못했지. 그녀가 5 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 알고 있나? 그 물음에 찰목합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면 하나의 화살처럼 쉽게 꺾이지만 5명이 힘을 합치면 5개의 화살처럼 단단해져. 그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태무친이 말을 받았다. 그래, 잘 알고 있군.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찰목합이 답했다. 후에 5 아들은 협동단결에 기반을 다지고 몽고족의 시조가 되었죠. 태무친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 그런데 왜 우리 몽고인 같은 영웅호걸들이 협동단결에 금국을 치지 못하고 죽자사자 부족들끼리만 싸우는 건가? 그러자 찰목합이 놀라 소리쳤다. 어떻게 수많은 병사의 재물과 양식이 산처럼 쌓인 대금국을 건드린단 말입니까? 태무친이 한심한 듯 찰목합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럼 자네는 계속 금국의 억압을 받으며 살겠단 말인가? 그러자 찰목합이 대꾸했다. 대금국은 우릴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의형을 초토사에 봉하지 않았습니까? 태무친은 매우 노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네. 모피를 내놓으라 해서 모피를 내주면 다음에는 가축을 내놓으라 성화를 부리지. 급기야 이젠 자기네들 전투에까지 나서라고 하질 않나? 송나라는 우리와 멀리 있고 설사 송을 멸한다 해도 그 토지는 금국의 소유가 될 거네? 한데 왜 우리 병사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소와 양이 가까이 있는 풀을 뜯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의 풀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싸울 상대는 송이 아니라 바로 금국일세. 그러나 찰목합은 고개를 저었다. 왕안과 상고는 대금국을 배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사를 풀어주고 투항하면 목숨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태무친을 설득하려 들었다. 그러나 태무친은 상공과 찰목합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손에 붙들리면 목숨을 건지기란 불가능하지만 왕안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선다면 투항한 다음에도 연명할 희망이 있었다. 태무친은 칼을 휘두르며 단호하게 소리쳤다. 죽을지언정 투항은 하지 않겠네. 전사한 태무친은 있어도 적에게 항복하는 태무친은 없어. 이 말에 찰목합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형님은 전투에서 뺏은 가축과 포로를 병사에게 나눠주며 부족의 공유물이 아닌 그들의 사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부족의 족장들은 그것이 조상의 규율을 어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태무친이 소리치듯 말했다. 하지만 젊은 전사들은 모두 기뻐했네. 족장들은 그들이 쟁취한 진귀한 재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서 독차지했고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은 그것을 가장 큰 불만으로 여겼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욕심 많고 멍청한 족장들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들인가? 그러자 찰목합이 코웃음 쳤다. 의형이 내 부하들에게 전투에서 뺏은 재물들을 사유재산으로 나눠주겠다고 유혹하며 투항을 권유하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의형이 끝내 족장들의 말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겠다면 더는 나한테 의리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자 태무친은 찰목합이 그걸 안 이상 더는 예전처럼 지낼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태무친은 뭔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찰목합에게 던졌다. 이건 우리가 3번째 결의를 맺을 때 자네가 준 선물이네. 그걸 먼저 가져간 다음 여기를 베게. 그러면서 손으로 자기 목을 베는 신용을 했다. 눈가가 젖은 태무친이 긴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그렇게 되면 죽이는 건 단지 적일 뿐 적어도 의형제는 아니잖나. 그 말에 찰목합 역시 품고 있던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태무친의 발밑에 내려놓은 뒤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태무친은 한숨을 내쉬며 칼로 땅바닥에 구멍을 파 결의할 때 받은 선물들을 묻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곽정도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 태무친이 땅에 묻은 건 선물이 아니라
소중히 지켜온 우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태무친이 몸을 일으켜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상공과 찰목합의 부하들이 지핀 불이 마치 밤하늘을 뒤덮은 무수한 별처럼 드넓은 초원을 비추고 있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자 상공과 찰목합의 대호에서는 호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적진에서 병기가 부딪히며 말이 투레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무친과 친위병들도 각자 위치에서 활을 겨누며 싸울 태세에 들어갔다. 잠시 후 상곤의 대호에서 세 사람이 산 밑으로 달려오는데 왼쪽은 상곤, 오른쪽은 찰목합, 그리고 가운데는 놀랍게도 금국의 여섯째 태자 완한홍렬이었다. 철갑을 입고 왼손에 금방패를 든 완한홍렬이 소리쳤다. 태무친, 감히 우리 대금국을 배반하려 드느냐? 이때 태무친의 장자 출적이 그를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완한홍렬 곁에서 한 사람이 달려나와 전광석화 같이 손으로 화살을 낚아챘다. 그때 완한홍렬이 태무친을 잡으라고 명을 내리자 등 뒤에 있던 네 사람이 재빠르게 산 위로 달려 올라왔다. 곽정은 그 네 사람을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경공수를 지닌 곳으로 보통의 병사들과는 달랐다. 그들이 산 중턱에 다다르자 철별과 박이출 등이 비 오듯 화살을 퍼부었지만 모두 털가죽 방패에 속수무책으로 막히고 말았다. 그중 검은 옷의 중년 남자가 산 위로 질주해 오자 와활태가 칼을 들어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에 들어와 와활태의 칼을 손으로 쳐냄과 동시에 단도로 와활태의 정수리를 내리찍으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흰 검광이 번뜩이며 검 하나가 검은 옷 입은 남자의 팔목을 공격하는데 잔인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를 데 없었다. 깜짝 놀란 그가 다급히 뒤로 물러나며 살펴보니 짙은 눈썹에 눈이 큰 소년 하나가 검을 들고 와활태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는 태무친의 부하 중 이토록 검술에 능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가 소리 높여 물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는 뜻밖에도 중원의 한어를 쓰고 있었다. 나는 곽정이요. 그러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실력 있는 고수 같은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곽정이 사방을 둘러보니 나머지 세 사람도 모두 산 위에 올라와 있었다. 곽정은 곧 정노운, 박이올 등과 함께 악전고투를 벌였는데 이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걸 보고 상곤의 부하들도 돌격 태세를 갖추자 목화려가 갑자기 도사의 목에 칼을 대고 소리쳤다. 누구든 올라오기만 하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러자 상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완한홍렬에게 말했다. 여섯째 왕이야. 일단 부하들을 내려오라고 하시고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저러다 우리 아들이 다치겠습니다. 그러나 완한홍렬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곤을 달랬다. 사실 완한홍렬은 태무친이 도사를 죽여 두 부족의 원한이 더욱 깊어지길 바랐다. 상곤의 부하들은 감히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완한홍렬의 수하 4명만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곽정은 한소영에게 전수받은 원려검법을 사용해 단도를 사용하는 검은 옷 입은 남자와 교전을 벌였는데 상대의 내공도 뛰어나고 초식 또한 변화무쌍하여 점차 수세로 몰렸다. 그러던 와중에 곽정의 머릿속에 가지나게 말이 떠올랐다. 상대방을 이기려면 먼저 제압해야지 제압을 당하면 백전백패한다. 그 말은 계속 방어만 하다 보면 결국 패하고 만다는 뜻이다. 결국 상대를 꺾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앞으로 나아가 공격을 해야만 했다. 결의를 다진 곽정은 상대방이 단도를 날리는데도 피하지 않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왼손 중지와 검지로 기를 모은 뒤 일당백의 기세로 검을 내질렀다. 그러자 검은 옷 입은 남자는 곽정이 다급한 나머지 동기어진 하려는 줄 알고 흠칫 놀라 단도를 걷어들였다. 그러자 선수를 빼앗아 기세등등해진 곽정은 공격을 늦추지 않고 검광을 번뜩여 상대의 급소를 차례차례 공격해 나갔다. 그 바람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수세에 몰려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 이때 그의 동료 세 사람은 이미 태무친의 수하 4-5명이나 제압했는데 수세에 몰린 동료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그중 하나가 창을 들고 달려오며 소리쳤다. 대사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 입은 남자는 악전고투 중에도 큰 소리쳤다. 필요 없으니 이 대사형의 솜씨나 구경해라.
검은 옷 입은 남자는 자칭 무림 고수요. 완한 홍열의 특별 초빙으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상대하지 못해 도움을 받는다면 체면에 큰 손상을 입을 게 뻔했다. 곽정은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아래에서 위로 검을 쳐올렸다. 그 순간 검끝이 치솟아 오르는 걸 보고 검은 옷 입은 남자가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만 왼쪽 소매가 이미 곽정의 검에 찢기고 말았다. 그의 동료 중 창을 쓰는 자가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와서 대사형 솜씨 좀 구경해봐라. 창을 든 남자는 잘난 체하던 대사형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때 철별 등은 태무친의 주의를 엄호하고 있었다. 고수 4명 중 나머지 2명은 각각 철 채찍과 한 쌍의 도끼를 사용했는데 몽고 장군들이 긴 창을 움켜잡고 의연하게 태무친을 지키는 모습을 보자 위압감을 느끼는지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 둘째 사형이 부르는 소리에 나머지 둘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며 생각했다. 어차피 저들도 도망은 못 갈 테니 우선 재미있는 구경이나 해볼까? 그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서서 대사형과 곽정의 싸움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산 아래의 수만 병사와 산 위의 태무친과 친위병 모두 곽정과 검은 옷 입은 남자의 싸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전했다. 검은 옷 입은 남자는 관중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한편 대금국 6째 태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시간을 끌지 않으려는 다급한 마음에 수법은 갈수록 악랄해졌다. 이 무렵 곽정에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태껏 사부들에게 무공을 배우기는 했지만 목숨 건 실전에서 무공을 겨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배움이 느렸던 곽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성실히 무공을 연마했다. 우둔한 곽정은 기교를 부릴 줄 몰랐다. 그렇게 10년이었다. 그 말은 기초가 탄탄하다는 말과 같았다. 그런 곽정이 마옥을 만나 2년간 내공의 기반을 쌓았다. 그리고 그 결실이 목숨 걸린 이곳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칼을 수평으로 해 곽정의 허리를 가르려 했다. 이에 곽정이 몸을 돌려 적의 어깨를 노렸다. 검은 옷 입은 남자는 곽정이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오자 내심 좋아했다. 네 검이 날 찌르기 전에 내 칼이 너의 허리를 파고들 것이다. 그는 초식의 변화 없이 그 기세로 곽정의 허리를 맹렬히 공격했다. 그러나 곽정은 허리를 왼쪽으로 살짝 비틀며 상대방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 순간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칼을 버리고 양 손바닥으로 곽정의 장검을 잡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미 곽정의 검은 그의 가슴을 반촌이나 찌른 후였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칼날의 베인 손바닥에서는 이미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체면을 차릴 틈도 없이 놀라 달아나고 말았다. 만약 곽정이 실전 경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곽정이 황급히 몸을 숙여 적이 버린 단도를 주우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람 소리가 일었다. 그때 뒤를 조심하라고 철별이 외쳤다. 곽정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뒷발차기로 날아드는 창을 차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적의 창이 등을 관통했을 것이다. 곽정의 발차기에 상대방은 두 손으로 창을 걷어들였으나 앞서 나간 곽정의 단도는 이미 창막대기를 타고 날아와 그의 가슴을 겨눴다. 그러나 창을 든 남자의 실력도 보통은 아니어서 즉시 반격에 나섰다. 두 사람은 삽시간에 수십 차례 공수를 주고받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검은 옷 입은 남자가 혀를 내둘렀다. 마치 둑이 무너지듯 그동안 곽정 안에 쌓아놓은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방금 전 자신과 싸우던 곽정과 지금 자기 사제와 싸우는 곽정은 다른 사람이었다. 곽정은 지난 2년 동안 연마한 내공으로 무공 초식을 펼쳐볼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무공을 쓰면 쓸수록 초식의 내공이 실려 그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였다. 곽정은 날아드는 창대를 손바닥으로 쳐내는 순간 창의 위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곽정은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상대방의 창을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잡은 창을 힘껏 휘둘렀다. 만약 창을 내지른 자가 창을 놓지 않으면 그 자의 10손가락은
그대로 분질러지고 말 것이다. 그자는 어떻게든 창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자 지레 겁을 먹고는 창을 놓고 급히 달아나 버렸다. 곽정은 황급히 창을 돌려 잡고 그자의 등을 향해 투창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사람 중 막내가 큰 소리를 내지르며 쌍도끼를 휘둘러 창을 쳐냈다. 그러고는 곽정을 향해 달려들었다. 곽정은 오른발을 앞으로 내뻗어 그자의 하복부를 찼다. 그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틈에 곽정이 들고 있던 창으로 그자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때 갑자기 철채찍이 날아와 곽정의 창을 휘감아 던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쌍도끼를 든 남자가 곽정에게 달려들었다. 곽정은 급히 허리를 뒤로 젖히며 피했는데 이번에는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곽정에게 발차기를 날렸다. 곽정이 팔꿈치로 그 발차기를 막았을 때 철채찍에 날아간 창을 허공에서 받아든 둘째가 창으로 곽정을 찔렀다. 그러자 곽정이 황급히 몸을 틀어 땅바닥을 뒹굴며 몸을 피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철채찍이 곽정의 오른 허벅지를 때리고 말았다. 순간 곽정이 오른 무릎을 꿇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때 갑자기 산 아래 몽고 군사들의 야유와 욕설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몽고인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강자를 존중했는데 이들 네 사람이 차륜전법으로 곽정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그런데 지금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네 사람이 달려들어 협공을 펼치니 그 모습을 좋게 볼 리 없었다. 상곤의 부하들은 곽정이 비록 적이었지만 모두 그의 편을 들고 나섰다. 보다 못한 박이올과 철별 두 사람이 긴 칼을 높이 들고 곽정 앞에 섰다. 그들 네 사람도 강호에 이름 날리던 고수들로 자기들이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넷이서 어린 곽정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강호에 낯을 들고 다닐 것이며 어찌 완한 홍열이 주는 밥을 얻어먹겠는가. 그들은 우선 곽정을 죽이기로 결심한 듯 그들을 에워싸고 총공격을 가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몽고군의 대우가 헝클어지더니 6사람이 빠르게 산 위로 뛰어 올라왔다. 가장 먼저 산 위에 오른 주총과 정금발이 그들 넷을 향해 소리쳤다. 이런 뻔뻔한 놈들. 창피한 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같으니. 그러면서 정금발이 몸을 날려 저울대를 휘두르며 네 사람의 무기를 동시에 후려쳤다. 그러자 네 사람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분노한 정금발의 공격에 실린 공력은 곽정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때 가진학 등 나머지 사람들도 곽정 앞에 내려섰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이미 승패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한 홍열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라 쉽게 산 아래로 달아나지 못했다. 그는 태도를 바꿔 온화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물었다. 6분이 바로 강남육계가 아니신지. 그 말에 주총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그렇소. 그러는 그대들은 뉘시오? 그러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답했다. 우리는 귀문용왕 문화의 제자입니다. 까지낙과 주총 등은 그들이 곽정 하나를 상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명소졸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사부가 명성 높은 귀문용왕 사통천이란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진학이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함부로 사칭하지 마시오. 귀문용왕 같은 쟁쟁한 인물이 그대들같이 비열한 제자를 거둘 리가 있겠소? 그러자 쌍도끼를 쓰는 자가 소리쳤다. 사칭이라니? 이분은 대사형 단원도 심청강이고 이분은 둘째 사형 추명창 오청열이고 저분은 셋째 사형 탈백편 마처궁이고 나는 상문부 전청건이요. 그러자 가진학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황하삭이란 말이오? 무명소졸도 아니면서 어찌 비겁하게 넷이서 한 사람을 공격한 것이오? 가진학이 묻자 오청열이 억지를 쓰기 시작했다. 넷이서 한 사람과 싸우다니요? 여기 있는 몽고인이 죄다 그의 편을 들었으니 우리 넷은 그들 수백 명과 싸운 겁니다. 그때 전청건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청웅에게 속삭였다. 셋째 사형. 저장님은 대체 누군데 건방지게 말이 많죠? 그러나 귀밝은 가진학이 이 말을 놓칠 리 없었다. 그는 대로하며 쇠지팡이를 의지해 전청건 쪽으로 몸을 날리더니 왼손으로 그의 등을 움켜잡고는 산 아래로 가볍게 던져버렸다. 놀란 삼귀가 일시에 반격하려 나서자 가진학이 바람처럼 몸을 날려 세 사람을 차례차례 던져버렸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옆에 사람들은 자세히 보지도 못했는데
세 명은 이미 산 아래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그러자 산 위에 있던 태무친의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갑자기 흙먼지를 날리며 수만의 인마가 달려오자 상곤의 대오는 일시에 흐트러졌다. 태무친은 구원병이 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용병술에 약한 상곤의 왼쪽을 가리키며 저쪽을 치라고 소리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